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원직 상실형은 없었습니다. 한편 여당에선 내부 엇박자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과 관련한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동과 아프리카 4개국을 순방하고 있습니다. 에이펙이라는 아주 큰 이제 외교 행사를 이제 끝내고 이제 G20이 이제 올해 마지막 다자 외교 이제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순방에서 두 분께서는 뭐 어떤 것들을 좀 기대하고 계시는지 먼저 좀 듣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이전에 대통령들이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잖아요. 오히려 우리 국격에 막 걸맞지 않은 좀 모욕감을 느끼는 일까지 발생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외교를 좀 안정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또 상대국에서도 굉장히 극진한 예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또 하나의 어떤 특징을 꼽는다고 하면 실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익에 어떤 게 부합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각별하게 신경 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동 순방을 할 때 모습을 보면 중동 국가들 갔을 때마다 특히 방산협력, 또 방산협력에 더해서 인공지능이나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결합시키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한테 나중에 수출 증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약속들을 받아내는 모습들이 한편으로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더 이제 경제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저는 다가왔습니다. 예. 이제 G20회는 다자외교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대한민국이 특별히 두각을 나타낼 만한 그런 외교장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집트라든지 그 UAE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세일즈 외교를 위한 대통령의 아마 정상회담 등을 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집트하고 그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동에서 위치가 저희하고 비슷한 입장이 있거든요. 굉장히 이 안보 차원에서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 차원에서도 그런 상황인데, 특히 UA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유로 먹고 살았는데 그 석유 제2의 이제 국부를 창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AI와 어떤 공급망과 관련된 협력을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안보가 불안하기 때문에 저희 방산 관련된 수출에 또 그 장이기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세일즈 외교가 성공적으로 맞춰지면 향후 우리 국부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서요. 지난 2019년 공수처 설치 등을 두고 불거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법원에서는 검찰의 공소 사실은 대부분 이제 인정을 하면서도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 지도부였던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국회법 위반 혐의만 보게 되면 모두 이제 벌금 5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형은 없었습니다. 먼저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의원직을 유지해 주려고 노력을 한 것 아닐까, 이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판결인 것 같은데요. 우리 흔히들 이제 어떤 범죄를 저지를 때 주범이 있고 공범이 있고 종범이 있고 방조범이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재판부가 이번에도 밝힌 것처럼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자기가 만든 선진화법을 자기 스스로가 어겼던 거예요. 빠루가 등장하고 국회의원들 간에 몸싸움이 발생하고, 심지어는 팩스도 부시는 걸 넘어서서 국회의원을 의원실에 막 감금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어요. 아무리 그게 정당한 행위였다 할지라도 그런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사법부가 엄정함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하면 과연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물론 이제 사법부가 입법부의 행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스러워할 필요가 있다고는 보지만,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법부가 그거에 대해서 징벌하지 못한다고 하면 과연 사법부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한 그런 부분들을 존중한다고 하면 당시 당 지도부가 그런 행위들을 조장하고 국회의원들을 그런 방식으로 내몰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범에 대해서만큼이라도 사법부가 의원직 상실형 정도를 내줘야, 그래야 다시는 국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사법부가 내세우는 논리들이 결국은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로 모이는 것은 의원직을 그냥 유지시켜주겠다. 이런 식의 어떤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이제 상당히 많은 함의가 있는 판결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사실 그 당시에 배경에 대해서 재판부가 상당히 숙지를 했을 겁니다. 저희가 돌아가 보면 2018년도부터 사실은 이제 민주당하고 여야 5개 정당이 합의를 했었어요. 정치개혁에 대해서 선거법 개정을 합의로 하자라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민주당이 다른 정당을 뭐 사실상 같이 꼬셔서 이제 그 공수처를 얻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는 형식의 이런 약간의 딜을 했던 거죠. 그 딜 과정에서 뭐 딜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딜이 형성된 뒤에 실제 사개특위와 이제 정개특위가 마련되잖아요. 근데 사개특위 관련해서 의원들이 실제 다른 의사를 표시해요. 오신환 의원이 나는 반대표를 던질 것이다라고 페이스북에 기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꿔버려요. 그다음에 권은희 의원이 이거 수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또 바꿔버려요. 이것이 헌재까지 갔었거든요. 헌재에서 5대4로 사실 합헌이 났지만 사실상 4명의 헌법재판관도 이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입법 자체를 막고자 했던 건 아니에요. 이거를 패스트 트랙을 지정하는 걸 막고자 했던 거였거든요. 입법 과정, 수기 과정을 충분히 거치면 될 것을 그것도 못 기다려서 이걸 빨리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4개월 정도의 논의 과정 이후에 바로 패스트 트랙을 태워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은 너무하다라고 그 당시 자유한국당,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를 했던 것이고 그 항의하는 방법도 저렇게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사실은 폭력이 난무했던 건 아니에요. 막으면서 몸싸움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법원 입장에서도 이것이 결국 법안은 통과됐고 그 당시에 그 민주당 등이 추진했던 법안이 결과적으로 보면 잘못된 거였잖아요.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명만 기소해서 유죄 판결 받았나요? 그 나머지 700억 원의 예산을 썼는데 원래 설립 취지에 맞는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중소 정당들의 원내 진출을 도와서 그 정당들이 추구하는 대변하는 유권자들의 의사가 국회 의정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은 다 위성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아예 몰각시켰어요.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잘못됐다는 거를 스스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때 주도적으로 나섰던 정의당 한석도 없습니다. 자, 이 부분, 그러니까 결국 판사들이 볼 때도 이거는 괜히 했던 입법이다라는 것이고 그 당시에 이걸 막으려고 했던 또는 막기 위해서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려고 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이 행동, 이거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 정치적 동기에 대해서는 선거 등을 통해서 이미 판단을 받은 것이고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반영된 것이고 그 이면에는 수기 과정을 너무 도외시하는 민주당의 국회 운영에 대해서도 사실은 질책이 있었던 것이다. 좀 그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 말씀 듣기 전에 이 부분 좀 정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 중에 어제 법원이 선고한 벌금형에 관한 이제 자막이 나갔는데요.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은 2,400만 원이라는 점을 정정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이어가시죠. 그 방금 전에 말씀하시다가요. 판사의 심중에 있는 내용을 추정해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괜히 입법을 했다라고 판사가 생각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판사는 판단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때 여러 제 정당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당들 간에 연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한 정당이 의석수가 모자라면 다른 정당하고 타협해서 그 정당과 함께 힘을 합친 다음에 의석을 합쳐서 그 다음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정당들 간의 모든 행위를 일종의 모략이다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결국 그 패스트 트랙 사태가 발생한 거는요.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편에 관한 문제였던 거예요. 공수처 문제는 뭐 그건 부가적인 문제였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왜 그렇게 저항했습니까? 사실은 지금도 저는 연동형 비례제가 더 지금보다 확대되고 도입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최소한 전체 의석의 300석 중에서 100석 이상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근데 국민의힘은 왜 그렇게 극렬하게 저항했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민의 선택권, 비례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비례제가 좀 더 확대되어야 하는데 그게 확대되면 자기 의석 잃을까 봐 그렇게 극단적으로 저항했던 거예요. 그게 본질입니다. 그러다가 의석수에서 밀리니까 결국 몸으로 보고 맞고 몸으로 안 되니까 폭력을 행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핵심을 비껴난 다른 얘기들을 가지고 마치 그 당시에 뭔가 부당한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표현하시는 건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오신환 의원 사법인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5대 4로 이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번에 재판부가 판단할 때 어떻게 그 판단한 걸 보면서 저도 좀 놀랐는데요. 그렇게 5대 4로 결정을 했으니 4명의 헌법재판관도 이거는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봤으니 당시에 이건 결과적인 건데요. 당시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극렬하게 저항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가지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법성 인식이 당시에 없었다고 하는 지금 내란 재판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똑같은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과연 국회에서 폭력 행위를 행사했다고 하는 것에 면죄부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근데 제가 그 한마디 더 하면 그 당시 오신환 의원 등의 사보임이 왜 문제가 됐냐면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을 지정하려고 그러면 해당 특위에서 5분의 3 이상의 의원들이 동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오신환 의원이 빠지면 5분의 3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했고 오신환 의원이 이해충돌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사보임을 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본인이 원한 것도 아니고 강제 사보임을 했다는 거예요. 원내대표가. 물론 그 당시에 바른미래당이었죠. 그리고 권은희 의원마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사보임 과정도 법원이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그 사보임 자체가 저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보거든요. 정정당당하게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을 설득했어야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정당을 설득할 정도의 그런 수기 과정이라면 자당에 있는 그 의원들도 당연히 설득해야 되는 거지 쫓아내면 어떡해요. 다른 사람 바꾸면 어떡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애당초에 그 특위의 구성원으로 넣은 것도 해당 원내대표고 그럼 빼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양형에 참작을 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의원들이 저렇게 물론 본인들이 만든 국회 선진화법을 어긴 부분은 질타했죠. 법원에서. 그러나 국회에서 이 수기 과정이 보장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이제 법원의 양형률을 정한 것이고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면 진짜 그 당시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비례대표를 70몇 석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민주당도 반대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니까 맞바꾼 거잖아요. 그건 뭐 다 알고 있던 거고 그렇다면 과연 그 제도적 제도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지 그다음에 그 취지대로 그게 시행됐는지를 보면 되는데 현재 와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의당이 주장했던 대로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이 의석을 늘려주십시오 했더니 조국 신당이 뭐 조민비조라는가요? 나도 민주당인데 사실은 이 비례만 나 달라라고 해서 20몇 석으로 약진을 하고 정의당은 0석이고 그 원래대로의 취지를 몰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비례정당 전부 다 만들고 안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수처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듯이 국민한테 과연 이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라고 했더니 실적이 없다.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취지를 보면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제기했던 문제가 타당한 것 아니냐 이런. 자, 이 관련해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특히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관련한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그러한 저항한 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이 불법이라 판단한 폭력을 여전히 민주당 독재 저지라고 정당화하는 몰염치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신 것처럼 여야의 반응은 상당히 달랐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주목해야 될 것이 일단은 이 부분에, 그러니까 어제 나온 판결에 대해서 항소,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에서의 항소 여부, 그다음에 검찰의 항소 여부가 될 것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민주당 의원들 또 당직자에 대한 구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검찰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검찰의 구형량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지금 형량을 선고한 거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인 경우에는 검찰이 항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검찰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지난번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그렇게 내부 반발을 했는데 예. 선택적 분노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번에는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검찰이 그때 그 선택적 분노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은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굳이 검찰의 태도나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고 난 다음에 좀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있을 때 우리 뭐 쌍방폭행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좀 잘 맞지 않는 얘기라고는 보는데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의 의원이나 보좌관들은 억지 기소를 저는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물리적으로 막는 걸 일종의 이제 나중에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정도의 상황이었으니까 그걸 같이 막아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 행위들을. 그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사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만약에 재판부가 판단한다고 한다면 그럼 애초에 그 사건을 만들었던 그러니까 그런 물리적 행사, 폭력 행위를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훨씬 더 엄하게 처벌해야지 비례성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가서 국민의힘 의원들 2심으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 훨씬 더 무거운 형.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한 국회를 존중한다 하더라도 당 지도부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형을 내리는 것이 비례성을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봐도 맞을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또 어찌됐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국민의힘도 부담스럽고 검찰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판단들이 좀 필요한 것 같으니까요.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거기에 따르는 뭐 결과에 대한 판단을 또 별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사실 검찰의 항소 여부 판단이 중요하고 관전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검찰이 어떻게 판단했든 그것은 그것대로 다 일리가 있는 것이고요. 지난번에도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서도 검찰이 항소를 하기로 했다. 이것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검찰 자체가 항소 포기를 했다. 이랬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검사들이 반발했던 거고 그런데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몰라도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어떤 입장을 정할지가 저는 더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예컨대 이거 지금 양형 부당으로 항소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항소 자제를 외쳐왔던 민주당과 법무부는 검찰이 항소하기로 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만약 정파적이거나 진영 중심이 아니라면 여기서도 항소 자제를 주문해야 되겠죠. 만약에 검찰이 말을 안 들으면 뭐 소송지휘권 행사까지도 해야 되겠죠. 이게 일관된 입장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서는 거기 무죄도 있고 추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항소 포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항소 자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장관이. 그렇다면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할지 몰라도 만약에 항소를 하기로 판단했다, 그럼 말려야죠. 저는 법무부의 입장이 어떨지가 더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 길이 멀어서 자꾸 반론을 제기하는 건 좀 그럴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찰은 법무부가 얘기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스스로 판단하는 조직인 겁니다. 그 정도의 독립성이 보장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검찰 스스로가 정치 수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지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늘 판단하다가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한마디 했다고 해서 검찰이 엄청나게 흔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스스로 우리는 독립성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나 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리고 대장동 사건의 경우에는 온 국민이 아시다시피 그거는 정치적 의인 수사가 맞아요. 아무리 그래도 야당 대표를 그런 식으로 대장동 한 건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수사를 했습니까? 이건 정상적인 수사라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든 바로잡을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우리는 끝까지 맞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패스트트랙 사건은요. 오히려 봐주기 수사를 하거나 봐주기 재판을 했다는 게 오히려 저는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건이 발생한 지 6년 7개월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 빨리 안 한다고 큰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6년 7개월 동안 뭐하고 지금 1심이 나왔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계속 재판에도 제대로 안 나가고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이러면서 시간 끌게 했던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걸 그냥 방치해뒀던 상황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 그럼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오히려 항소해가지고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죠. 그리고 굳이 그거에 대해서 법무부가 의견을 밝힐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거꾸로 말하면 오히려 또 의견을 밝혔다고 해서 밝히면 또 밝혔다고 논란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맞지 않는데요. 저는 뭐 겸사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부분이 예. 사법부 요즘 불신받고 있는데요. 이번 감형 사유로 여러 차례 선고를 거치면서 정치적 판단을 받았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재판부가. 그러면 국민의 선택권이라고 하는 걸 존중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왜 그렇게 국민의 선택권을 뺏으려고 했는지 사법부가 좀 최소한의 일관성이라도 좀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최소한 일관성이라도 유지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냥 변호사 사무실처럼 법원도 그냥 판사 한 명 한 명이 사무실 만들어가지고 그냥 별도로 판단해도 되는 거 아닌가?
뭐 과하게 표현하면 그런 생각까지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재판이 오래 걸리는 건 옳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정치인 사건에 대해서는 오래 걸리죠. 울산시장 개입 사건도 그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이 4년이 다 지나서 판결이 나왔어요. 그 부분은 피고인이 몇 명 안 돼요. 지금 여기는 26명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10명이 채 안 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논평을 안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윤미향 의원의 경우에도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우고 나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론 이게 옳은 건 아니에요. 분명히 유독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재판이 상당히 느려지고 그 부분은 하나하나 절차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전부 다 그걸 신경 써가지고 그 문제 제기가 해소된 뒤에 진행하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는데 어쨌든 그건 옳지 않지만 그건 진영에 따라서 법원이 다르게 대하는 태도는 아니다라는 건 분명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또 수사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때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그거는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걸 또 뭐 정치적 공격이다라고 하는데 정치인에 대한 수사, 정치인에 대한 재판은 그 정치적인 공격이고 정치적인 압박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현재는 이재명 대통령의 뭐 대통령 재임 중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은 맞지 않는 거고 이 부분도 차라리 저는 민주당이면 이 재판을 그냥 존중한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야지만 항소 포기로 인한 여러 가지 민주당의 그 옳지 않았던 반응에 대해서 그나마 이제 일관성이 유지가 되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이거 항소해라라고 하면은 안 맞잖아요. 항소 자제를 그렇게 외쳐왔던 특히나 양형에 대해서 항소 자제를 그렇게 외쳐왔던 무죄란 것에 대해서도 항소 자제를 외쳐왔던 국민적 공감대가 항소하는 게 맞다고 본 추징에 대해서도 항소 자제를 외쳐왔던 민주당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왜 또 이 항소를 하라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알겠습니다. 뭐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 선택권이 그렇게 중요하고 입법부를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 그럼 지난번에 대선 기간 동안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대법원이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였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 최소한 일관성은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예. 사법부가 존중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예. 그거는 제가 한 말씀만 짧게 예. 드리면 그 당시에 선고기를 지정할 때 그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지정한 거잖아요. 알면서 지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게 항소 기각인지 아니면 파기환송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심리가 다 맞춰졌다고 해서 기일을 정하는 거예요. 기일 정하는 것도 전부 다 대법관에서 정해서 하는 건데 마치 파기환송을 정해놓고 빨리 하려고 했던 이런 시각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앞서 그리고 계속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박철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첫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길에서 이제 내부 반발에 대해서 공감한다라고 밝혔고 이후 이제 취임식이 진행됐고 취임사 관련해서 들어오는 소식에 따르면 뭐 근래 검찰의 박탈감과 자괴감, 본인 또한 억울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관련해서 좀 어떻게 들으셨고 앞으로 어떤 분위기로 검찰 내부가 좀 움직일지에 대해서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한 조직의 수장이 됐으니까요. 그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검사들이 반발을 한다고 하면 반발하는 것에 대한 공감의 표시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중앙지검장이든 아니면 검찰총장 대행이든 간에 검찰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선에 있는 검사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영이 서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검찰 개혁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러면 공소청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 조직이 계속 흔들리거나 내부가 동요가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사실 그 피해가 국민들한테 돌아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 조직을 질서 있게 잘 관리할 책임을 지금 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런 반응을 안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다만 검찰이 국민들한테 다시 신뢰를 받기 위해서 또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이 요구하는 것처럼 보안 수사권 최소한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그런 요구라도 좀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면 과거에 자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도 좀 되돌아보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국민께 사과도 하고 어떻게 그걸 바꿀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좀 대안도 내놓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얘기를 해야지 우린 늘 옳았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국민들한테 하면서 어떻게 검찰 개혁에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좀 부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취재진들이 계속해서 뭐 항소포기가 적절했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출근길에 뭐 구성원들의 내부 반발을 이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취임사에서도 뭐 본인도 약간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어쨌든 지금 검찰 내부에서 항소 포기에 대해서 있는 그 반발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항소 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본인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직의 일원으로서 상당히 이제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그 어려움이 국민적 시각에서 맞는 어려움이었는지는 뭐 각기 또 판단의 기준이 다를 것 같아요. 다만 지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조직의 안정화가 우선인 것은 맞지만 그 조직을 어떻게 안정화시킬지에 대한 방법론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컨대 조직이 안정화되려면 뭐 중앙지검장이 그 윗선에 대해서 외압을 막아주는 형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윗선에 대해서 오는 외압을 막아주는 이게 원래 원칙적인 조직의 안정화 방법입니다. 그래야지만 검찰 조직이 거학척결을 통해서 국민적 이익을 대변한다는 조직의 어떤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아무런 말도 못하게 하는 이런 조직의 안정화라면 그럼 의미가 없는 거죠. 검찰이 없어지는 게 낫죠. 그렇게 따지면 굳이 월급 주고 뭐하러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직의 안정화가 아니고 원래 검찰이 해왔던 역할대로 그 외압으로부터 막 그래서 임기제도 주고 외청으로 독립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첫 역할을 못했던 거잖아요. 본인이 반부패 수사부장이 있었을 때 재검토 지시를 내림으로써 그 재검토 지시가 어떤 의미인지는 뭐 저희는 대충 알겠습니다만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시지만 그런데 뭐 대충 감은 잡잖아요. 첫 역할을 못 하셨기 때문에 중앙지검장으로 와서는 중앙지검장의 박철우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검사장 18명을 이제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반발을 했고 자, 그런데 좀 눈에 띄는 것이 여당 내 지도부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거 뒷감당은 법사위가 해야 된다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교감도 없었고 논의도 없었다라는 것인데 이 뭐 당내에 좀 뭐 소통이 좀 부재한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사안을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벌써 여러 차례 비슷한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데요.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이죠.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엔 또 당대표하고 원내대표가 또 그러더니 이번에는 당 지도부하고 소통을 안 하고 법사위가 단독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또 했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소통하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나름대로의 어떤 대처 방법들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불쾌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민주당 아직도 여당인가 이런 얘기, 야당인가 이런 얘기를 들을 만한 것 같아요. 지금 여당이거든요. 대통령이 또 해외 순방 중이기도 하고요. 지난번에도 해외 순방 중에 또 논란을 만들어서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었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또 같은 일들을 이렇게 반복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요. 근데 이런 불필요한 것들 때문에 지금 앞서 저희가 사법부 개혁이나 검찰 개혁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을 계속했지만 그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좀 정리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불안해하잖아요. 그리고 또 개혁의 진정성도 훼손되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당대표가 이런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이번 차원의 기강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원내대표도 그냥 의원들하고 원내대표 뭐하러 뽑습니까? 선출직인데 의원들하고 소통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을 어쨌든 지금 지도부 리더십에 이제 좀 방점을 찍어서 말씀하셨는데 뭐 같은 생각이신지요? 저는 이거는 사실은 당정대 간의 약간의 충돌성 있는 그 의사를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변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법사위에 포진해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지방선거를 위해서 당내 경선에 벌써 뛰어들었다고 보면 돼요. 그 경선의 일환으로 저렇게 무분별한 고발을 남발하고 있는데 지금 18명의 검사장 고발한 그 내용이 뭐냐면 집단행동이거든요. 국가공무원. 집단행동을 못하게 하는 것은 공무 외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공무사항 관련해서 문제제기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자 공감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공무 외에 집단행동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냥 무분별한 고발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김병기 원내대표나 정당, 그러니까 법무부도 공감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유독 저렇게 한다는 것은
당대표가 이거를 그냥 방치하는 건지 아니면 리더십이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당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대통령실의 어떤 메시지가 김병기 원내대표를 통해서 나간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 김병기 원내대표의 문제 제기는 맞는 것이죠. 왜냐하면 민주당 내의 문제를 떠나서 저렇게 법사위에서 본인의 소관 상임위 내에 있는 검사장들이 어떤 문제 제기를 내부 의견을 낸 것을 고발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고발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본인들의 지방선거 경선 일정을 도움이 되기 위해서 고발을 남발했다. 그러면은 사실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비난받아 마땅하죠. 민주당의 내부 분위기를 짚어봤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에서 검사장을 고발한 것을 두고 정당한 의견을 개진한 18명에 대해서 고발을 진행한 거다. 장동규 대표 같은 경우에 조폭 정권 등을 거론하면서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그러니까 이 내란 우두머리 구속 취소 결정할 때 그때 즉시항고 안 했던 거, 그때 그냥 침묵하는 게 그때는 맞았던 거예요. 제가 역으로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런 게 그 정당한 어떤 의견 개진이라고 하면 그때는 왜 의견 개진을 안 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검찰이 자기들한테 유리하면, 아니 자기들한테 불리하거나 자기들이 생각하고 맞지 않다고 하면은 정치적 판단 해오다가 특정 정당이나 이런 자기들하고는 이해관계가 안 맞는 것 같은 정치 세력이 집권하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수사하고, 자기들을 뭔가 이렇게 도움을 줄 만한 검찰총장 출신 인사가 바로 대선으로 직행해도 아무 말 못하고, 이게 뭐 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할 거면 정당하게 늘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늘 자신의 의견 내라고요. 어떤 때는 안 내고 어떤 때는 내고, 그리고 내고 난 다음에도 우린 정당하고 늘 의견 낼 수 있다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누가 공감해 주겠습니까? 말이 안 되고요. 검찰들이 공무원이 집단행동한다 그러면 교사가 집단행동을 하거나 어떤 의사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사법 처리예요.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자기만 치외복권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독립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우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는 검사 그만둬도 어차피 변호사 개업해도 되니까 든든한 뒷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저는 그런 권리 위에 그냥 누워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이제 좀 버릴 때가 됐다. 검사징계법도 과거에 독재 정권에 제대로 저항하라고 해가지고 파면 조항 없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 위에, 그 권리 위에 누워서 우린 뭐 해도 된다고 하는 사고방식은 이제 시대에도 맞지 않다. 그러니까 저런 행태는 이제는 좀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뭐 해도 된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거는 정치인들이죠. 정치인들 무소불위로 하고 있잖아요. 그간에 헌법에 보장해 놓은 권력 분립, 정치인들 선출직이 마음대로 못하게끔 막아놓은 여러 가지 장치들을 다 해체하고 있잖아요. 그 해체함으로써 가장 이익을 보는 것은 정치인이고 가장 손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에요. 자, 가장 비난받을 사람들은 정치인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럼 경찰의 옛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을 만들 때 그 서장회, 총경회의에서 그 당시에 직위해제하고 상당히 쫓겨났잖아요. 그분을 다 원대복귀 시킨다는 게 지금 민주당이잖아요. 근데 일부는 경찰청 내에 있는 TF에 팀장으로 와 있어요. 그리고 일부는 인사과장으로 와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다시 원대복귀 시키죠? 집단행동했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편들면 아무거 해도 상관없고 국민적 시각에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만약에 구속 취소한 건 법원입니다. 그 구속 취소해서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이 검찰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헌재에서 지금 보석 취소를 하거나 그다음에 구속 정지를 하게 되면 원래 정지 명령 한 때로부터 풀려나야 돼요. 근데 이걸 즉시 항고하게 되면 그럼 풀려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원에서는 풀어주라 그랬는데 검찰이 못 풀어주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헌재에서 2번에 걸쳐서 위헌이 났어요. 그걸 감안해서 했다는 거거든요. 그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 국민으로 취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볼 여지도 있어요. 따라서 거기에는 분명한 명분이 있는 것이고, 근데 이 지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어떤 명분이 있는 거죠? 그냥 자제입니까? 뭐 어떤 자제? 무죄도 나오고 양형도 문제 있고 추징도 있는데 전부 다 5명에 대해서 3가지 적용 법률 전부 다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 전부 다 항소 포기했어요. 이게 설명이 됩니까? 이게 비교가 되나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헌재 결정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은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왜 단 한 명 유일하게 날로 계산하던 걸 시로 계산해가지고 하필이면 내란 우두머리 피해자를 이렇게 풀어주는,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 위헌 결정 났다고 하면 다른 사람도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 사람만 예외입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법을 집행해야 될 사람이 검사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찍소리 못했던 그 검사들을 어떻게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